안녕하십니까. 동의보감 강의 시간입니다. 요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요 강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대가 아침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요새 다른 일들도 많고 운동도 하고 해서 시간이 없다가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잠도 잘 못 잔 김에 일찍 일어난 김에 6시 반에 출근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원테이크로 가니까 조금 중간에 뭐 버벅대거나 실수가 있어도 좀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면 저번 시간에는 요통에 대해서 간단히 했었는데 오늘은 배통에 대해서 할 겁니다. 배통이 뭐냐면 등의 통증이란 거죠. 등 배자입니다. 이게 등 배자인데 그러면 과연 허리와 등 배와 요를 나눈 기준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배와 요의 기준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렇게 해부학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얼추 이렇게 되거든. 자, 보면은 지금 여기가 뭐냐면 요추 1번이에요. L1이거든. 요 지금 파란색으로 된 데가 L1이란 말이야. L1인데 L1의 높이와 그러면 요게 T10이겠죠. 요 바로 위에 거가 T12와 L1 사이가 거의 뭐 해부학적으로는 등과 흉곽과 뭐 허리를 나누는 기준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 척추 개념만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거의 커버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늑골로 커버 가능한 영역은 거의 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지? 늑골이 여기까지 커버가 되잖아요. 요 갈비뼈로 커버 가능한 영역은 등이고 그 이하는 허리로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또 장부의 위치로 보면 대략 간과 신의 사이 정도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대추혈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동맥의 대추혈이라는 곳이 있는데 뒷목의 가운데에 놓는 침이야. 가운데에 위치한 혈위거든요. 동맥에 속해 있고, 이거를 보통 어디로 정의를 하냐면 C7, 즉 경추 7번의 극돌기 하단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은 다르게 보는데 이거를 대추혈의 위치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항후, 그러니까 뒷목을 얘기하는 거죠. 항후 제1추의 상,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뒷목에서 가장 첫 번째로 관측되는, 촉진될 수 있는 그 극돌기를 가진 척추의 위쪽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C7의 아래쪽 경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지 지금도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뭔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시면 경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항인대가 있어. 자, 보세요. 여기 있잖아. 이게 항인대로 쌓이지 않은 첫 번째 뼈야. 이게 C7이에요. C5, C5, C6. 그 다음에 요거. 항인대로 둘러싸이지 않은 경추 중에 유일한 경추. 그러게 아니야. 이게 C7이란 말이야. 이게 항인대입니다. 보시면 요 파란색이 항인대야. 그러면 사실 C1에서 C6까지는 항인대로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촉진하다 보면 뭐 이걸 강력하게 누르면 당연히 뼈는 촉진이 될 수 있는데, 적당한 심도에서 그냥 바로 뼈만 촉진되는 첫 번째 뼈는 요 C7이란 말이야.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대추혈이 상이라면 여기라고 정의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지금 현재 경렬학적으로 정석적인 위치는 여기야. 이 C7의 바로 아래 여기. 아시겠습니까? 이런 어떤 관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대추혈을 여기라고 정의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약간 연쇄적으로 현재 정의된 그런 동맥의 혈자리와 약간 바뀝니다.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항후 제1추 아까 말했던 거 뒷목의 첫 번째 뼈를 만약에 현재는 T1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C7이 아니고. 그래서 현재는 요 T1을 항후 제1추라 보고 요거 바로 위에 여기를 대추혈이라고 보는 건데 만약에 C7을 항후 제1추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대추혈은 여기가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새로 이렇게 정립이 되면 모든 동맥의 혈위가 한 칸씩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즉 항후 제1추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한 칸씩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물론 요 미골 끝에 있는 장강혈은 변하지 않겠죠. 이거는 뭐랄까 얘네 요거랑 독자적으로 정의가 된 규정이 된 혈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애들은 다 한 칸씩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한 칸씩 올라간 거랑 기존에 규정된 혈이가 어떤 해부학적 의미를 띠고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해부학적으로 요게 더 의미가 있으면 요게 더 맞는 거고 요게 더 의미가 있으면 요게 기존 설이 더 맞겠죠. 그거를 조금 있다가 그 근육과 함께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과 허리의 구분 기준이 어디냐를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일단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대추혈이라는 동맥의 혈위가 있는데 이게 항후 제1추를 기반으로 정리된 값이고 나머지 동맥의 혈위들은 장강혈을 제외한 나머지 동맥의 혈위들은 요거를 기반으로 제2추, 제3추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항후 제1추가 어디냐에 따라서 모든 혈위가 약간씩 변동이 가능한데 저는 항후 제1추를 C7로 볼 수도 있다는 관점이고 현재는 T1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칸씩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봐두십시오. 별도로 나중에 이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로만 하고 한자를 한번 볼게요. 요 배통에 대해서 정리된 침구 자생경에 정리된 문구를 한번 봅시다. 보면은 자, 배동, 동은 저번에 했던 것 같고 요거는 지을작이죠. 짓다작, 일하다작. 그래서 작가나 작품 혹은 농사일 뭐라고 해요. 경작하다 할 때 자기 이거거든. 그리고 요걸로 힘력이 들어가는데 위에 불화가 두 개 들어가 있잖아. 막 열내면서 막 힘쓰는 그런 걸 말하는데 그냥 일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 단순히 일하다 차원을 넘어선 거지. 거기에 뭔가 힘들고 애쓰다는 게 들어가야 돼. 설렁설렁 일하는 거 말고, 그죠? 설렁설렁 일하는 거는 로에 속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일하긴 일하되 엄청나게 힘들고 애를 쓰면서 일하다 로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뭐 필요하다, 노동력, 노력, 노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런 식으로 뭔가 많은 에너지가 쓰이는 그런 과정에 이 로자가 쓰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소치라는 표현이 있거든. 소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딱 외워두셔야 돼요. 앞에 어떤 게 나오고 뒤에 소치가 나와. 그럼 이거는 A가 원인이 돼서 생긴 것. 이 소치를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A가 뭡니까? 장로지, 장로. 그러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괄호 있잖아, 괄호. 괄호가 원인이 되어서 생긴 것은 배동, 등의 통증이다. 즉 등의 통증은 괄호가 원인이 되어서 생긴다. 즉 장로가 원인이며 배동이 결과가 된다는 뜻이겠죠. 요 소치를 해석을 하면. 자, 그리고 요거 기예인데 이 앞에 기는 뭡니까? 제주, 솜씨, 기거든. 그래서 기술이나 기교할 때 이 기자가 씁니다. 기술이나 기교. 이 얘는 뭡니까? 이것도 제주이긴 제주야. 제주, 예야. 예자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예술. 뭐 또 뭐 있지? 서예. 문예, 무예.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굳이 둘 다 약간 제주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약간 전자는 상대적으로 뭐랄까 조금 어떤 유형의 거를 창조해내는 느낌? 아니면 조금 더 수상적으로 설명하면 좀 이과적인 느낌? 뭔가 기계를 만들고 도구를 만들고 이런 느낌들 있잖아. 그렇다면 후자는 약간 무형적이면서 뭔가 문과적인 느낌? 예체능적인 느낌 있잖아. 그래서 이 기와 예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함께 외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제주나 이런 솜씨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해도 그 어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자를 요새 한자를 막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막 이런 주장들이 막 요새 오고 가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일상적으로 뭔가 대화하거나 그럴 때는 사실 그렇게 물론 알면 좋지만 알지 못해도 큰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뭔가 본인이 공부의 뜻이 있고 무언가를 깊이 전문적으로 파고들어 보겠다 하면은 한자는 제가 보기엔 되게 필수적입니다. 우리말과 한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한자 공부를 이 한의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열심히 하시면은 모든 공부나 어떤 개념의 단어들을 이해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단어들 자체가 그 단어의 뜻을 수상적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풀어놓은 그 한자어에 거의 대부분 불과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를 많이 알수록 이 단어와 그 단어가 가진 개념 간의 연계 자체를 이해하고 외우기가 되게 쉬워진단 말이지. 그래서 한자 공부는 좀 가급적 열심히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보면은 또 뭐 해야 되냐? 이거 더불다 연데 밑이라고도 씁니다. 밑야. 뭐 기해진 뭐 사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요거 조각 각인. 예, 색이 다 각자야. 그래서 조각 각인 이렇게 할 때 각자가 이 각자입니다. 그리고 쭉 보면 요거 근심, 질병, 재앙, 환자입니다. 그래서 뭐 우환이 있다 그러죠. 뭐 집에 우환이 있다. 비트코인 사셨습니까? 집에 우환이 있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 우환이 있다. 환자 할 때도 요 한자를 쓰고, 그리고 근심과 재앙이 겹친 걸 보통 환란이라고 하잖아. 이때도 한자도 이겁니다. 근심과 재앙, 난리 이런 게 막 겹친 거지. 환란. 이 한자가 그거고, 그리고 이 생로라고 있잖아. 생로. 이거는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이 색이라는 게 그냥 뭐 컬러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이 색이라는 거는 이렇게 로와 연결되면 그냥 방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관계이긴 성관계인데 이 로는 뭡니까? 이게 어쨌든 너무 무리해서 하는 느낌이잖아. 자기 자신의 어떤 회복 능력을 넘어선 수준의 방사를 의미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사가 너무 과도해서 허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생로라고 표현을 하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이거 옛 구자의 밑에 불화가 있지. 불을 오랫동안 지지는 거야. 이거 뭡니까? 뜸 뜨는 거 있잖아요. 쑥 말아서 이렇게 쑥봉 어떤 삼각뿔 모양을 만든 다음에 요 끝에다가 향으로 불 조금 딱 붙여주면 이게 서서히 타면서 피부를 지글지글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주죠. 이 뜸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구학이라고 하거든. 침과 뜸에 대한 학문. 이때 구자가 이 뜸구자고.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난해한 단어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고황인데 이거는 기름고잖아. 이 고는 경옥고나 자원고 할 때 고자인데 그 뜻 말고 이런 뜻으로서 쓰입니다. 심장, 심장의 밑고. 이 황자와 같이 쓸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심장 밑에 고, 심장 밑이라는 부위. 이거는 상대적으로 황자는 명치 끝 황자야.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고황이라고 쓰여요. 고황이라고 쓰이는데 고황의 뜻이 뭐냐면 해부학적 영역으로는 어디겠어요? 그러면 보시면은 정리를 해뒀나? 여기 있구나. 자, 보십시오. 심장이 어디입니까? 여기지. 요 막으로 둘러싸인 게 심장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횡격막이거든? 횡격막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심장과 횡격막의 사이 요 정도 위치가 되겠지. 요 정도 위치. 그래서 지금 뭐가 위치하고 있어요? 요 심장에서 나오는 큰 동맥들이 위치하고 있는 거야. 하대정맥과 하행대동맥이 여기 위치하고 있거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고황이라는 거는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뭔가가 만약에 고황에 병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난치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고황의 고황이 이 뜻입니다. 심장 및 지장, 명치 끝 쪽의 느낌. 이거는 조금 이따 또 볼게요. 그리고 요거 쭉 가서 요거 묘. 계집녀의 적을소잖아. 묘하다. 묘할 묘. 교묘하다. 오묘하다. 뭐 또 뭐 있으면 묘기. 묘수. 뭔가 좀 되게 좋은 뜻으로 쓰이죠. 뭔가 범상치 않은 그러한 느낌. 묘하다. 그러면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라는 그런 느낌도 어감도 들어있죠. 묘자에.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속하는 것 같아요. 요 묘자는.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배의 동통은 또한 육체적 노동이 과도한 경우에 발현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자나 예술인 혹은 선비 혹은 부녀자가 자신의 일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기술자는 뭔가 숙여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겠죠. 예술인도 뭔가 등과 허리를 구부려서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뭔가를 창작을 하겠죠. 선비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거북목을 유발하는 자세,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부녀자는 뭡니까? 앉아서 뜨개질을 하거나 이것도 다 뭔가가 숙이는 자세잖아. 자, 이거 다 뭐냐면 공통적으로 상체를 숙이고 장시간 집중하는 자세야. 예를 들어서 기술 예술적인 작업이나 뭐 공부나 바느질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버냐면 경추나 흉추 쪽의 근육들은 이 뭔가 앞으로 몸이 쏠린 거를 계속 뒤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집중해서 앉아서 하고 있다고 보면은 이쪽 무게가 엄청 나거든요. 이거를 경추나 요추 쪽 근육들이 계속 뒤로 어떻게 지지하면서 당겨줘야 돼. 얘가 앞으로 꼬꾸라지지 않는. 여기 엄청 피로가 가겠죠. 그래서 경추나 흉추 근방 근육이 요 하중이 증가되거든. 얘가 앞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증가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장시간 동안 얘네가 계속 이렇게 당겨야 되니까 과긴장 상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중이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에 있던 좋은 그림인데 한번 볼게요. 자, 자세가 좋을 때는 이 머리 쪽에 의해서 여기 주어지는 하중이 경추에 주어지는 하중이 5kg밖에 안 돼. 근데 약간 핸드폰을 조금 숙여서 보느라 30도 정도 기울어져 버리면 5kg에서 18kg로 늘어나. 3배 이상이죠. 3.6배. 그리고 여기서 약간 더 숙여서 완전한 거북목 자세가 돼서 60도가 되면은 27kg. 5배 정도가 되는 거야. 평소의 하중에. 그래서 요 등 쪽, 경추, 흉추 쪽, 요 머리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엄청난 긴장 상태가 되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등의 통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가장 흔하게는. 근데 우리는 요 배통에 대해서는 정의 소모로 인해서 나타나는 배통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잖아. 그래서 그 케이스도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뒤에 나옵니다. 또한 이는 세균이 지나쳐서 몸을 상하는 경우에도 요 등의 통증은 나타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정의 소모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요 배통 중에 배통은 요 전자도 전자지만 약간 후자인 경우가 많겠죠. 세균이 지나쳐 몸을 상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이거지. 즉 정허로 인한 배통은 요거인 거야. 이러한 모든 경우는 오로지 고황혈의 뜸을 뜨는 것만으로도 매우 신묘한 효험을 볼 수 있다. 아까 고황이라는 게 심장 및 횡격막 상의 그 해부학적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황혈이라는 위치가 또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먼저 하자. 자, 아까 여기서 경추나 흉추 쪽의 근육들이 어마어마하게 과긴장된다고 했는데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의 주요 근육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승모근입니다. 요게 지금 보시면은 잘 봐야 돼. 이게 어느 척추 쪽 어느 척추에 붙어 있느냐를 잘 봐야 되거든. 자, 방금 없앤 거는 소능량근이고 방금 없어진 넓은 거는 대능량근입니다. 그 계속 나오죠. 상호거근 이런 것들. 경판상근이 나옵니다. 경판상근이었어 아까는. 이 넓적한 건 뭡니까? 광배근이죠. 그 다음에 하후거근을 지웠습니다. 아까 마지막 건 흉쇄장근이에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 지금 방금 지운 거 승모근. 그 다음에 방금 지운 건 뭡니까? 계속 보세요. 소능량근도 있어요. 방금 지은 거 소능량근. 메이저는 방금 지은 거는 대능량근. 그리고 상후거근. 경판상근. 광배근. 하후거근. 흉쇄장근. 자,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세요. 근육마다 이 척추와의 접점이 존재하거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붙어있냐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맥의 혈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해부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요 근육과 근육 사이 요런 데 있잖아. 요런 데에다 혈이 위치하는 게 맞겠지. 근육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죠? 방금도? 그럼 요거는 여기랑 여기 사이에 혈이 있으면은 해부학적으로 의미가 있겠지. 그지?
요 경판상근 같은 경우는. 광배근 같은 경우도 여기에 혈이 있으면은 해부학적으로 의미가 있겠지. 그래서 혈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외부에서 촉진을 할 때 가장 쉽게 촉진 가능한 영역이 이런 근육과 근육의 결이나 근육과 근육의 사이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근육학적으로 볼 때 혈은 모든 근육과 근육의 오리진과 인서션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 금방 혈의 정확한 위치를 잡고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이 동맥 쪽, 등 쪽 혈만이 아니라 모든 혈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인체의 모든 부분이 다 근육이 있으니까 그 혈을 공부할 때 이 근육을 기반으로 규정을 해보면 놀랍게도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간단히만 볼 건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소능형근의 위쪽 오리진 최근접 공간이자 이거 상후거근의 위쪽 오리진 최근접 공간, 이게 C6과 C7 사이에 존재하는데 항후 제1추를 대추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 대추에 적용되는 딱 대응되는 해부학적 그런 근육학적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C7을 항후 제1추라고 보면 방금 말씀드린 요 공간이 대추라는 혈위에 정확하게 대응이 됩니다. 그럼 근육학적으로도 요 대추혈은 의미를 얻게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등 근육들의 오리진과 인서션 같은 경우, 오리진이죠. 척추 쪽 붙어 있는 건 다 오리진이야. 이 주요 등 근육들의 오리진을 기반으로, 기시점을 기반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만약에 항후 제1추를 기존과 같이 T1으로 정의를 내려버리면 대추혈을 비롯해서 하나, 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려 8개의 혈이 근육학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면 항후 제1추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7, 경추 7번이라 규정할 경우에는 요거 하나, 둘, 셋, 넷. 4개만이 근육학적으로 별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의미를 갖게 돼. 특히 지금 보세요. 지금 뭔가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듯한 이 요양관이라는 혈자리가 있거든. 얘도 정확하게 이 C7을 항후 제1추로 보는 관점에서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요거 하후거근의 아래쪽 오리진 최근적 공간이 돼버린단 말이야. 요수도 마찬가지지. 요수도 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요수 자체도 라티시무스 도시니까 광배근의 아래쪽 오리진 최근적 공간이 되는 거야. 딱딱 맞아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근육학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점점 항후 제1추를 C7, T1이 아니라 C7로 보고 동맥의 혈액들을 대응시키는 관점이 맞을 거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들죠. 그래서 근육학 공부는 약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은 상당히 나중에 실전적으로 혈을 잡을 때도 사실 우리가 근육을 잡으면서 근육 결 따라서 혈을 놓게 되거든. 그럼 이렇게 근육 공부는 반드시 나중에 경혈을 공부할 때 시간이 있으면 병행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근육과 뼈를 잘 공부를 해야 돼. 자, 고학렬의 근육학적 의미를 보면은,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보시면은, 고항이라는 것 자체가 해부학적 의미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심장 아래와 횡격막 위라는 해부학적 공간, 즉,
하대정맥이나 하행대동맥 같은 주요 혈액순환 구조물들이 존재하는 되게 중요한 부위라고 했잖아. 해부학적 의미로는 이렇게 이런 것들 있잖아. 하대정맥과 하행대동맥이 라는 곳이 여기 핵심적으로 존재하다는 요 사이에. 그럼 여기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뭐 그거 죽겠지. 예, 과다출혈로. 그래서 고황이라는 거는 한의학적으로는 병입고황이라고 표현을 해.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깊은 곳의 병을 병입고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심장 아래 횡격막 위쪽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명치 쪽이라고 이 황을 정리를 하는데 이 명치의 정확한 부위는 검상돌기 아래쪽 0.5촌 쪽의 구미혈 근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는 이 해부학적 의미가 아니겠지. 대놓고 고황혈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방광경의 혈입니다. 방광경의 족태양 방광경의 고황수혈을 의미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족태양 방광경의 고황수혈이 어디냐면 제4추하 양방 3촌. 그래서 제1추를 지금 C7로 보느냐 T1으로 보느냐는 관점이 지금 상충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의견처럼 만약에 1추를 C7로 본다면 제4추는 어떻게 있어요? T3이 되겠지. T1, T3 해서. 그지? 그러면 T3의 양쪽 3촌이 되는데 1촌은 대략 엄지손가락 폭을 1촌이라고 간단히 보시면 돼요. 침 놓을 때. 그럼 3촌은 엄지손가락 3개 정도 폭이 되겠지. 그지? 그럼 제4추와 양방 3촌을 T3 양방 3촌이라고 간주할 경우에는 이거는 대략 어떻게 맞아떨어지냐면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T3이 여기야. T3이 여기거든. 그럼 T3 아래라는 거는 요 T3의 극돌기 있잖아. 요거 쭉 따라 만지다 보면 요거에 만져질 텐데 요 아래쪽 여기겠지. 그럼 여기에서 양쪽으로 3촌이니까 요쪽으로도 3촌 가고 요쪽으로 3촌 가는데 대략 어떻게 돼 버리냐면 보십시오. 견갑골 안쪽에 거의 도달하게 돼. 견갑골 안쪽에 도달하게 되고 이게 뭡니까? 이 근육. 둘 다 약간 네모난 판 모양으로 돼 있잖아. 근데 얘는 작고 얘는 크잖아. 아까 말씀드렸던 얘가 소능형근이야. 얘는 대능형근이야. 둘 다 척추를 기준으로 요 견갑골을 안쪽으로 쭉 당기는 역할을 하겠죠. 보시면 절묘하게 여기도 혈이 있어야 되겠지만 쭉 봤을 때 여기도 혈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왜? 얘랑 얘가 견갑골에 들러붙는 요 경계 라인이잖아. 제가 볼 때 그래서 고황수혈은 높이나 이런 걸 볼 때 여기로 대응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항무 제1추를 T1으로 보면 얘도 한 칸 내려가기 때문에 대충 요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대능량근 어딘가를 뚫어버려야 되는데 뭔가 조금 합리적이지 않죠. 이거는 조금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 경혈이라는 것도 뼈나 근육학적으로 조금 재정립이 필요한 학문입니다. 열심히 나중에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고황수혈은 여기야, 여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다가 세균이 지나쳐서, 즉 너무 방사과도로 등에 통증이 생기면은 어디다 뜸을 뜬다? 여기다가 열심히 뜸을 뜨면은 신기하게도 그 등의 통증이 호전이 되더라 이거지. 아셨습니까? 여기가 방광경의 고황수혈입니다. 오늘 배통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쪽은 좀 간단합니다. 자, 폐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천자예요. 천. 숨차다. 헐떡이다. 천자고
얘는 기침해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기침병을 해수병이라고 하잖아. 기침에 기침수를 써서 해수병이라고 한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간단하게 한번 예습 차원에서 규정을 해둬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방금 나왔던 천자 있잖아. 천과 효를 구분해야 돼. 효. 입구자에 효자 들어가거든.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 천은 아까 말했듯이 뭡니까? 숨이 차서 헐떡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한 호흡의 주기 자체가 짧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운동 같은 거 막 열심히 할 때 숨이 어떻게 돼? 숨이 차서 막 헉헉거리잖아. 호흡기, 흡기 간격이 되게 짧아지냐. 그 상황이 천인 거지. 물론 이 천이라는 거는 별다른 운동은 안 했음에도 평상시 호흡 자체가 이렇게 좀 가빠지는 거를 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 효는 뭐냐면 이 효자를 잘 보면 되는데 이게 으르렁거리다 효야. 으르렁거리다 효자야. 효. 그래서 짐승들이 포효하다라고 할 때 이거 유튜브 같은 데서 호랑이들 으르렁거리는 거 보시면 목에서 막 그렁그렁 소리 나거든. 목에서만 그르렁 하다가 나중에 꽝 하고 터트리잖아, 소리를. 이 효는 그 소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뭔가 목구멍 속에서 그르렁 되는 소리.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천자가 호흡 주기 자체가 짧은 거라면 저 효자는 뭐냐면 목 안에서 그렁그렁 소리가 나거나 쌕쌕거리거나 이런 소리들 있잖아. 그래서 의학인문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후중, 유, 성, 향. 그냥 목구멍 속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것을 효라고 정리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그 고양이과 동물들 있잖아. 호랑이든 고양이든 목구멍 속에서 뭔가 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그거를 효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도 폐 쪽이 아프면은 그런 소리가 날 수 있죠. 천식이나 이런 게.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면 호흡이 짧아지는 거는 천이고 목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는 효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기침해를 할 때 해수병이라고 해서 기침에 기침수를 다시 같이 쓴다고 했잖아. 그럼 기침해가 이거고 기침수는 이겁니다. 기침수는 이건데 둘의 또 구분이 있어. 이 해자는 뭐냐면 무담 유성이야. 얘는 그럼 뭐겠어요? 무성 유담이겠지. 자,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해는 가래가 없이 소리만 나는 기침을 얘기해. 이 수는 뭡니까? 기침 소리는 안 나는데 막 가래가 껴있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결국 가래가 있는 거는 수고 가래 없이 기침만 나는 거는 해인데 사실상 보통 같이 오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해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해만 있을 때는 폐기가 상한 거라고 봅니다. 폐기가 상한 거라고 봐요. 폐기가 상한 거라고 보는데 이 소리는 괜찮은데 이 가래가 낀 거는 비에 있는 습이 폐나 기관지 쪽으로 침투를 한 거라고 보는 거지. 이거는 유한소의 관점입니다. 유한소. 금원사대가 있잖아. 유아간.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정리를 했어요. 이 천과 효는 의학인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둘 다 기침이잖아. 그래도 엄밀히 따져보면 뜻이 다르다는 거. 이렇게 반드시 똑같은 기침이라도 명료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부할 때는. 아시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생리적, 병리적 이해의 폭이 조금 더 깊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역기라는 게 되게 광범위한 표현으로 쓰는데 역이라는 거는 뭐예요? 역이라는 건 거스르다잖아. 거스르다, 어긋나다니까 어떤 정상적인 변화 방향성의 궤적이 선 존재해야 돼. 그러면 요 정상적인 방향 패턴을 거슬러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역이라고 보겠지. 그래서 역기는 기 자체가 원래
강력하게 흐르던 그런 흐름이 있는데 기 자체가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를 역기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앞에 천이나 해 같은 경우는 이런 호흡기 증상 있잖아. 이런 호흡기 증상들이 대부분 뭐예요? 뭔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이런 게 결부가 돼야 되는데 보통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 뭐 자주 뱉으려고 하거나 호흡이 짧아지거나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기의 흐름에 어긋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 그거를 통틀어서 그냥 역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역자는 용법이 어떻게 되냐면 역전 뭡니까? 역전. 그동안 돌아가던 상황 자체가 바뀌는 거야. 역설은 뭡니까? 패러독스는 기존의 어떤 주장 자체가 바뀌는 거고, 반역이나 역적은 뭡니까? 뭐를 대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왕을 대상으로 뭔가가 완전히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지. 여기도 역자가 쓰이는데 다 그런 겁니다. 즉 기존에 존재하던 강력한 흐름이 있고 그 강력한 흐름에 거스르려고 하는 것을 역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생체 내에서는 이 기자와 이렇게 결부되면서 기의 흐름 뭡니까?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내쉬고 호흡작용을 통해서 그 과정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통틀어서 역기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폐에 병이 생기면 천해, 역기, 견배통, 한출 등의 증상이 발현된다. 즉 이거는 뭡니까? 여기서 이 배통은 뭐예요? 정이 손상돼서 나타나는 배통이 아닌 거지. 폐에 병이 생겨도 배통이 생길 수 있다. 등의 통증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배통이라고 딱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정에 손상돼서 그렇다. 뭐 육미를 써야 되나. 이렇게 고정 짓지 말라 이거지. 다른 원인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밑에 또 나옵니다. 자, 사기가 신에 머물러서 병이 되면은 견배, 경황통이 발현된다. 여기도 등통증이 있잖아. 그 등통증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야. 정소모라는 하나가 아니고 폐에 병이 생겨도 그렇고 사기가 신에 머물러서 병이 되어도 등의 통증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등의 통증이 나타났다 하면 무조건 정이 손상돼서 그렇다로 몰아가지 말 것이라는 노파심에서 이 두 가지 문구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보면 경과 항이라는 뜻이 보이잖아. 둘 다 목이야, 목. 경과 항은 둘 다 목이거든.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목의 전방부를 의미해. 경은. 항은 목의 후방부를 의미하거든.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자, 경동맥입니다. 경동맥. 여기가 커팅되면 과다출혈로 사망하겠죠. 뇌로 이렇게 공급되는 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급감하기 때문에. 경동맥이 어디 있습니까? 요 경추를 기반으로 앞쪽에 있잖아. 그래서 항동맥이 아니고 경자를 써서 경동맥이라고 한 거야. 캐로티드 아터리거든. 그리고 요 뒷목, 요건 뭡니까? 요런 뒷목의 전반적인 승모근이나 요런 것들은, 요런 것들이 뭉쳐서 한의원에 가면 보통 받는 진단명이 뭐예요? 한강이거나 한강. 한강. 뒷목이 뻐근하다. 뒷목이 조금 뻣뻣하다라는 게 한강이라고 쓰거든. 경강이라고 안 쓰거든. 그래서 보통 뒷목 쪽에는 항을 붙이는 거지. 그래서 경과 항을 구분할 때 둘 다 목이라는 뜻인데, 경은 경동맥을 연상을 해서 목의 전방부, 항은 한강증을 연상해서 목의 후방부라고 딱 명료하게 외우고 넘어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등의 통증에 대해서 다뤄봤고, 다음 시간에는 정강이 쪽 시림에 대해서 한번 경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강의, 간만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